최근 여야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강희용 한양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참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뭐 비대위 혁신이 만들어서 출범하자라고 했는데 그 출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혁신형 비대위 한번 만들어 봐라고 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다시 한번 또 공을 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정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당인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그 쿠데타 언론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결국은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하면 친박에 의한 강압적인 무력 진압을 당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중준회의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혁신형 비대위로 일원화해서 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안 맡고는 알아서 하라라는 판단. 그렇게 이건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니까 네. 권면을 한 건데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이전의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정도 경고를 줬으면은 이제는 조금 좀 더 화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근데 이러한 그 상황이 오기까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진석 대표가 조금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정진석 대표는 당내 기반이 없는, 그래서 친박이 지금의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진석 대표를 지원을 했는데 정진석 대표가 개인적인 뭐 정치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당내 의원들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무난하다라는 것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그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보면은 정진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물로 인해서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은 친박계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그런 선택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친박과 비대위에 대한 광범한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묻는 방향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의 임시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문제가 원내대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자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어떻든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쪽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람을 만나서 일일이 이 문제에 대한 그 양쪽의 의견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미흡한 게 있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대위에서도 친박이 가장 경계하는 그러한 의원들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친박이 갖고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무산될 위기에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 때문에 결국은 상임 정국위가 무산되고 정족수가 모자라서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정국위원회에서 무산되는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네. 아무튼 공은 다시 정진석 대표에게 넘어왔는데 과연 정진석 대표가 계속 지금 장고 가운데 들어가는데 사실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도 있는데 이것이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25일이면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나가는 기일 아닙니까? 25일 기점으로 해서 답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결론 부분 잠시 뒤에 말씀을 더 듣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나리오 부분을 조금은 너무 빨리 짠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야권 쪽에서 그동안 비대위 혁신이 그동안 참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비대위 어떤 경험으로 치면 야당이 훨씬 이제 그 어른이죠. 경험도 많고.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비대위 처음에 이제 관련 비대위와 혁신이 구성으로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하다가 사실 그게 이제 전국 상임위에서 이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아주 그 뭐 결기에 찬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안에 이제 새누리당 안에 이제 친박과 비박 간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진 연석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정진석 대표에게 일임이 됐지만 그 이제 그 연석회의가 끝나고 나온 그 홍문종 친박의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기로 했다. 뭐 정진석 대표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진짜 알아서 안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그 안까지 추인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진석 대표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한번 자기가 안을 또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전국 상임위에서 무산되거나 이러면 치명적인 그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로 그치면 모르는데 그것이 이후에 이제 그 새누리당 안에 그 친박과 비박 간의 균열점이 완전히 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진석 원내대표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지금 선택에 그 이것을 친박이라고 하는 그 패권에 맞서가지고 자신이 그들의 도움으로 원내대표가 됐지만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원유철처럼 거기에 부합을 해서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그 대세를 따라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혁신위원장도 자기가 내정했지만 물러났고 그다음에 네. 비대위원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지 아니면 원내대표만 맡고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는지 이 고민부터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줬지만 비대위원장을 내려놔라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려놨을 때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와 달라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황우여 전 의원도 있고 대표도 얘기도 나오고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과연 이들이 맡아줄 것이냐. 즉 어떻게 보면 친박과 비박계가 모두 인정할 만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혁신형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분을 모셔오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앞으로 2개월 뒤에 조기 전당대회라도 빨리 치를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그 혁신형 비대위가 지난번 중진회의에서 임기를 6개월까지 연말까지 주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는 관리형 모드로 가고 그 이후에 혁신 쪽에 무게를 두어서 향후 대권 후보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의 개혁적인 과제들을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 아마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혁신형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당과 관계되는 인물로서 당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당의 폭넓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인사가 와서 일단은 우선 당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본인이 혁신형 비대위원장 맡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계속 그것에 연민의 정을 가지고 비박계 일부에서 그들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 것에 마치 힘을 얻은 것처럼 해서 그것을 동력화시켜서 가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지금은 화합 모두용어로 갈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강력한 혁신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외부형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혁신위원장은 뭐 서로 오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김용태 의원을 이제 내정을 한 건데 네. 이게 사실 없어지고 하나로 이제 뭐 혁신형 비대위 이렇게 됐고 명칭은 그렇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친박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현재 당의 혁신은 전당대회 이후에 별도의 쇄신이나 혁신을 꾸려서 가자라는 게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내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화합형이든 중재형이든 이런 분들은 모셔오려면 모셔올 수 있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금 자기가 선임해놓은 비대위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비박계도 사실 이게 적은 수로 당권을 어찌됐건 그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쉽게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본인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겸임을 내려놓음으로써 사실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중재형이든 뭐 이런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균형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의 의중을 충분히 물어서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집권당이 지금 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당내에서도 협치 못하면서 무슨 뭐 3당 간의 협치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마무리하는 게 그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제 친박이라는 친박계가 어떻게 보면 총선을 통해서 친박계의 문제 때문에 총선에 패배했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조금은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도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물러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비대위하고 혁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참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번에는 먼저 강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내대표의 친박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친박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그것은 총선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당장히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기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나왔지만 친박과 비박의 극명한 대표자 두 분을 모두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친박 정진석 원내대표를 사실상 자기네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진석 대표가 그 이후에 혁신위와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친박계 일색으로 했어요. 근데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10명 중에 7명이 비박계로 그리고 네. 친박계에서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 강경한 분들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활용 점정이 혁신위원장이었던 겁니다. 즉 못 믿겠다가 된 거예요. 즉 친박계가 정진석 원내대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 점에서 친박계가 지금 목소리를 수면 밑에 있다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무언의 침묵 시위를 한 게 이제 그 상임 전국위원회의 무산. 전국위원회 무산 이걸 뒤에서 뭐 배우로 이제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관계는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박계가 처음에는 원내대표는 비친박으로 두고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자 뭐 이런 큰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 흐름들 속에서 불과 2개월 정도를 못 참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의 이제 가장 그 적확한 표현은 네. 전국위가 무산되었을 때 정진석 대표가 그 이후에 언론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맡길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박힌 거죠. 친박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위기감인 거예요. 지금 김용태 혁신위원장 체제에다가 그리고 이 비대위에 들어와 있는 당내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봤을 때는 네.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을 보장할 수도 없고 퇴임 후에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친박계에 공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기에 이 상황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국민들에게 문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설사 당이 깨져서 7, 80명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정당만 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일 수 있다면은 네. 우린 그것도 감수하겠다. 아마 그러한 이제 취지하에서 예. 친박에서는 소장파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이 정국위를 무산시키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게 아니었는가.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혼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나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일단은 당권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 조기에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당 대표까지 맡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임기까지 한 1년 6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남거든요. 네. 그 대통령 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 거꾸로 되짚어 보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유승민 이후에 즉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 이후에
당권을 친박이 확실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쭉 유승민, 김무성 체제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원하는 것만큼 사실 국회에서 못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하. 친박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2명의 당선자 중에 이제 70명 넘게가 이제 70명 이상이 사실 친박계라고 얘기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당권을 확실하게 잡아서 대통령의 그 후반기 마지막 임기 후반을 좀 확실하게 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정권 재창출의 과제가 공동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본인들은 이제 뭐 반기문이 됐건 누가 됐건 이제 확실한 뭐 이 다음 대선에 대한 플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내에서 쪼개질 정도로 분열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게 뭔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거는 자칫하면요. 친박이 저렇게 내부에서 오판을 치러버리면 이 이후에 그 국회에서 3당 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비박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고요. 가령 이번에 뭐 국회법 청문회 상식 청문회법 같은 경우에 통과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그게 이제 20대 국회 가서는 더 확장된 상황에서 여소야대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 부분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계 자체가 어떤 대선 플랜까지의 시나리오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한간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집권 플랜은 ABC 카드가 있다 그러면은 다양한 카드를 활용한 결과 이제 특정 카드를 하나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반기문 대망론. 그러니까 친박 중심으로 당권을 장악을 해서 당의 체제를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과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해 왔을 경우에 TK와 충청권의 연합이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 3자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제4당이 나와서 후보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것은 야권의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현재 보수 연합만 성공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렵게라도 대권 창출은 가능할 것이다. 아하. 그리고 당이 안정이 되고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영입해 올 경우에는 반기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범보수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떠났던 보수도 돌아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4.13 총선에서 등을 돌려서 국민의당으로 지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범보수층들의 연합이 반기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프로젝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친박계가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무리를 써서라도 당권을 장악을 해서 확고한 당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자.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되는 사람은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여기서 지금 최근에 했던 말이 이제 친박 비박 용어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결단을 앞두고 어떠한 고민의 흔적이 나오는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원론적인 발언인가? 강희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사실 이름표만 지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이거는 사실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 행태나 정치 양식을 설명하는 데서 아주 오랫동안 그 사용되었던 프레임이었고 이 부분을 사실 벗어나지 않고 그 실체에 맞게 좀 보여져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친박과 비박의 프레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처지를 거꾸로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비대위원회 이해운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친박계에서 가장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이해운 의원은 비박이어서 내가 뽑은 게 아니라 3선 이상의 여성 중에서 내가 뽑았는데 찾다 보니까 이해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즉 본인이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 새누리당 내에 그 아주 냉엄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걸 실토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친박과 비박이라는 거를 냉엄한 현실을
그 위에 자기가 서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네. 그 안에서 자기가 이러저런 기교나 재주를 부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다수파에 그러니까 그분 주장대로 주류에 눈에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 언론에게도 뭐 친박 비박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거 언론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새누리당이 사실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정점을 향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공복으로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양식을 보여줬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좀 우선돼야 되지 이거 당장에 이름부터 없앤다 이거는 좀 본인의 욕심이죠 희망사항일 것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네, 정 대표께는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길을 따를 것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냐, 아니면 원유철 전 원내대표냐, 과연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됩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길로 가기에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예, 20대 국회 여소야대의 제2당이자 또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제 그 이후를 내다보는 또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박 친박이라는 표현 없이 가자는 얘기는 자기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을 굉장히 참 우리 강 교수님 말씀처럼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표현이지만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입장 그걸 통해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만이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후에 정치적인 미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럴 알겠습니다. 거라 생각됩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유승민의 길을 가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본인의 컨텐츠가 너무 없어요. 유승민 의원은 사실 자기의 컨텐츠가 있었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줬던 대중적인 환호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임기가 아직 본인이 이제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그 당선자 신분으로서 4년의 임기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는 네. 그걸 좀 내려놓고 그 원구성에 좀 전력을 다해서 빨리 이 20대 국회 원구성이 무난하고 원만하게 이제 그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봅니다. 이제 야권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권을 내가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혹시 친노의 분화가 시작됐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 교수님.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예기치 못한 그 슛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발언이 나오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친노 친문의 이 분화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광주 발언에 따른 앞으로 거기에서 참 문재인 전 대표가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친노의 그 뒤에는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친노 중심의 어떤 그런 이 대선 구도를 야권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선상에서 네. 안희정 지사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계산된 그런 발언이 아니었는가. 그런 점에서 보더는 지금 언론에서 보듯이 친노의 분화. 이것이 이제 내일 노무현 대통령 7주기에서 어떻게 미묘하게 드러나는지 그것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친노의 분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노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다수의 이제 시민들 계시지만 일차적으로 정치 세력으로 보자 그러면 참여정부 수립에 기여했던 분들, 그다음에 참여정부 수립 이후에
청와대나 정부 부처, 총리 뭐 이런 등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국정에 기여했던 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뭐 이해찬 총리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 노무현의 어떤 가치와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인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지난 7년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때 패족 선언도 했지만 서거 이후에 7년 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뭐 지자체에서 국회에서 당에서 뭐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큰 틀에서는 하나겠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가치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평가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노무현은 꼭 누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지향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회법 개정안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좀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예상을 좀 하고 계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회법 상임위원회에서 수시 청문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한 가지 선행 과제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를 항상 빌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못 드리고 네.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는 하지 못하고 20대 원구성이 되면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새누리당으로부터 하여금 국회법 개정안을 내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절충안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법 자체가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뭐 행정부 마비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일하는 국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 청문회라는 게 이제 기존의 청문회랑 이제 많이 혼돈들 하시는데 상임위 내에서의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청문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국회가 일 안 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 상임위 아니면 국정감사 아니면 예결위 3가지 정도거든요, 1년에. 그런데 이 상임위가 대부분 부처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번에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헌법이나 법률에 어떤 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20대 국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환영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